이번 영상은 강박증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박증이라는 병명은 익히 들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생각이나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병리적 상태, 그걸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박증 증상을 예로 들어보면요.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릴 증상인데요.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반복해서 씻는다던가 샤워를 한 번에 몇 시간 이상 지속하는 그런 청결 강박증이 있습니다. 또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는 강박증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문을 잠궜는지 자꾸만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출한 후에 내가 문을 잠궜는지 안심이 안 돼서 다른 가족에게 대신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잠들기 전에 방문이 잠겼는지 재차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든지 항상 제자리에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강박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분 상하진 않았는지 자꾸만 반응을 살피면서 확인하는 것도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특정 대상에 상당한 집착을 보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도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심하면 배우자의 휴대폰도 훔쳐보고요. 심하면 배우자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몰려다면서 계속 동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스토킹도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거죠. 또 심각한 완벽주의도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제물이나 보고서처럼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지적받을 건 없는지 틀린 건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그런 중독도 특정 행위를 반복한다는 면에서 강박증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강박증이 심해지면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하려는 걸까요? 강박증 환자들의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은 통제력을 벗어나서 무의식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강박 행위를 억지로 참고 있으면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불안을 못 견디고 그 행위를 하게 되죠. 문단속 강박이 있는 사람은 외출 중엔 저절로 불안이 시작됩니다. 문을 잠궜는지 계속 신경이 쓰여서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그 욕구를 억지로 참았을 때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또 일도 손에 안 잡히죠. 그러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대신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걸 확인 안 했다고 그렇게까지 숨 넘어갈 듯이 불안해 하느냐 그러겠죠. 근데 강박증 환자의 그런 반복 행동은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작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의식이 가장 먼저 담당하는 첫 번째 임무는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는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강박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숨 쉬는 것도 강박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주기로 호흡을 반복합니다. 잠잘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계속 쉽니다. 또 심장 박동도 강박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심장이 뛰죠. 마찬가지로 잠잘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계속 뜁니다. 소화기관도요. 음식이 넘어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화 운동을 반복합니다. 내가 소화기관에게 너 움직이지 마 라고 해도 제 말을 전혀 안 듣고 소화 운동을 계속하죠. 이런 인체 내의 강박작용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호흡을 반복하지 않으면 죽게 되고 심장 박동이 반복되지 않으면 죽게 되죠. 만약에 자다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놀래서 숨을 몰아쉬면서 잠에서 깨죠. 무의식이 죽지 말라고 나를 깨우는 겁니다. 강박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적어도 내 무의식 차원에선 숨 쉬는 행위처럼 그 강박 행위가 내 생명과 직결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 강박이든 청결 강박이든 의부증이든 간에 모든 종류의 강박증은 최소한 당사자의 무의식에선 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반복적인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선 다양한 강박증 중에서도 청결 강박증 혹은 결벽증을 주제로 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결강박증 혹은 결벽증이라고도 하죠. 하루에도 손을 수십 번 이상 씻고 또 샤워를 여러 번 하고 또 샤워를 한 번 하더라도 몇 시간 이상 합니다. 이런 청결강박증은 본인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접촉 회피형입니다. 외부 대상과의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혐오형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심하게 더럽혀졌다는 피해 망상을 가진 유형이에요. 첫 번째 접촉 회피형은 자기 몸이 타인이든 사물이든 외부 대상과 닿을까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이분들은 뭔가에 닿지 않았더라도 왠지 닿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졌을 것 같은 물건들을 못 만져요. 남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것도 간접적인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이나 문고리, 전원 케이블도 만지기 어렵습니다. 만지더라도 휴지로 감싸서 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부모나 배우자 같은 가족들과도 닿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분들은 혹시라도 외부 대상과 접촉하게 되면 반복해서 손을 씻거나 샤워를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접촉했던 옷을 당장 빨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오염이 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치명상을 입거나 아주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안심이 될 때까지 계속 몸을 씻고 옷도 세탁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반복해서 씻는 행위는 외부 대상과의 접촉의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접촉의 두려움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혐오형은 내 몸 자체가 이미 접촉에 의해서 심하게 오염되었거나 더러워졌다고 불안해합니다. 앞서 설명한 접촉 회피형이 타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닿을 걸 두려워한다면 이 자기 혐오형은 반대로 자기가 타인들에게 가서 닿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더럽게 오염된 내 몸이 타인에게 닿으면 그들까지 더러워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혹은 타인들이 나를 더럽게 여길까봐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아무리 오래 씻어도 안심이 안 돼서 계속 다시 씻습니다. 지칠 때까지 계속 씻다가 샤워실에서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 접촉 회피형과 자기 혐오형 이 두 가지 유형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접촉과 오염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접촉 회피형은 접촉할까봐 미리 불안해하는 거고요. 접촉했다고 느껴지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씻는 거예요. 자기 혐오형은 이미 접촉당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내가 남들까지 오염시킬까봐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강박증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접촉과 오염이라는 두려움의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접촉과 오염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씻는 것에 목숨 거는 걸까요? 다수의 상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형인 접촉 회피형에 해당하고요. 이분은 이혼한 후로 씻는 강박증이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30회 이상 손을 씻었습니다. 샤워를 시작하면 서너 시간 이상 지속합니다. 자기 몸이 뭔가에 닿았다고 느껴지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서 씻는 행위를 반복했죠. 특히 남들과 닿는 걸 두려워했는데 집에선 부모님하고도 닿을까봐 옆으로 피해 다녔어요. 길을 걸을 때도 타인들과 닿을까봐 구석으로 피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타인들이 만질 만한 문고리나 리모컨, 수도꼭지도 못 만졌어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심했고요. 이분은 가족이든 타인이든 외부인과 접촉하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요 라는 불안감이 강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계속 씻어야 했던 거죠. 또 B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유형인 자기 혐오형에 해당하고요. 이분은 학창 시절까진 친구가 거의 없이 혼자 지내던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청결 강박증이 병적으로 심해졌습니다. 특히 B씨는 자기 몸이 아주 더럽다는 혐오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고 나면 남들은 손만 씻고 말 텐데 이분은 자기 몸이 몹시 더러워졌다는 불쾌감 때문에 항상 샤워를 몇 시간 이상 해야만 했어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용변을 보게 되면 샤워를 할 수 없다 보니 온종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기가 남들까지 오염시킬까봐 사람들과 닿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 무엇도 만지지 않으려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B씨는
자긴 너무 더러운 존재라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라며 심한 자살 충동까지 품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접촉과 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심리 현상의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죠. 양자역학에서 증명했듯이 모든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입자 상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의 동시성을 가집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의 무의식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죠.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처럼 어떤 충격이 가해져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A씨와 B씨에겐 외부 접촉과 오염에 관련된 강렬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외부 접촉과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 형성되어 보존되는 거죠. 외부 접촉과 오염과 관련된 강렬한 충격, 그게 뭐였을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와 B씨 모두 그녀들의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접촉하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거라며 두려워하던 A씨의 경우엔 그녀의 어머니가 A씨 대여섯 살 때쯤 막내를 임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고민 중이던 시기였고 그래서 출산을 원치 않았고요. 결국 태아를 지웠습니다. 그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어린 A씨에게 들어가 빙의됐던 거죠. 그렇게 빙의된 낙태령이 A씨 안에서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 겁니다. 자신이 너무 더러운 존재라서 살고 싶지 않다던 B씨의 경우엔 그녀의 어머니가 B씨 밑으로 여동생을 한 명 더 낳았고요. 시부모들에게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진 태아 역시 딸이었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그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딸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낙태시켰습니다. 그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어린 B씨에게 빙의돼서 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두려움과 함께 씻는 강박증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낙태하고 씻는 강박증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결 강박증 혹은 결벽증은 접촉 회피형과 자기 혐오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접촉과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태당하는 태아들은 접촉에 대한 극도로 두려운 기억을 갖고 있죠. 그 태아들은 세상과 처음 경험한 접촉에 의해 죽임을 당하니까요. 낙태당할 때 태아는 부모의 동의하에 외부인이 투입시키는 시술 도구와 접촉하게 되고 그 접촉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훼손된 몸은 산부인과의 폐기물통에 버려져 더러운 쓰레기들과 함께 섞이면서 오염되고 그렇게 영영 버려지죠. 그 기억이 영혼 속에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가족이든 타인이든 외부인과 접촉하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요라는 공포감을 품으면서 가족들과도 닿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B씨도 외부인과 접촉해서 죽임을 당하고 더럽혀진 그 영혼이 빙의되어 살다 보니 자긴 너무 더러운 존재라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품고 살았던 거죠. 낙태를 보통 태아를 지운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완벽히 지워지는 건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도 지워지지 않고 전부 다 복원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너지는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C로 계속 이동하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 가수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신체 에너지와 감성이라는 무형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소리라는 파동 에너지로 관객에게 전달되죠. 그런데 노래가 끝나면 그 에너지가 소멸되나요? 그게 아니라 노래의 에너지가 여러 다른 형태로 보존됩니다. 수많은 관객에겐 잊지 못할 감동과 기억이라는 파동 에너지로 보존되겠죠. 만약에 누군가 현장에서 녹음을 했다면 녹음 파일이라는 에너지로 보존될 수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는 지워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동하고 보존됩니다. 가수가 관객에게 전달한 감동이 파동 에너지로 보존되듯이 태아에게 부모와 외부인이 전달한 에너지 역시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태아가 받아들였던 슬픔, 고통, 통증, 버려진 기억들, 그런 정보들이 영혼이라는 파동 에너지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런 두려운 정보로 가득한 태아의 영혼이 다른 형제들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려 할까요? 이 역시 과학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1운동 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물질은 고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뛰어가는 단거리 육상 선수는 결승점을 지나도 바로 멈추지 않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 앞으로 계속 뛰어갑니다. 앞으로 향하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인 거죠. 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는 사람 몸속을 벗어나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람 몸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힘을 가해서 태아를 죽여서 꺼내는 거죠. 그렇지만 태아의 마음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 그 에너지 방향이 사람 몸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태아가 원래 사람 몸속에 있던 목적이 엄마의 자녀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의 다른 자녀 속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빙의 현상, 즉 의학용어로 포제션이라고 부르는 해리 장애는 이렇게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과학적인 에너지 현상인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무리 병원 치료를 받아도 혹은 다양한 심리 상담을 받아도 씻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비상식적으로 계속 손을 씻고 몇 시간 넘게 샤워를 하고도 자기 몸이 아직 더럽다며 두려워한다면 그건 어쩌면 부모가 낙태해서 산부인과에 더러운 폐기물통에 버리고 온 그 아이가 빙의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접촉당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은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영혼이 낙태당할 때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오염되어 버려진 채 당신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과 분리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흔히 결벽증이라고 하는 청결강박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